61쪽에 동그라미 3번. 조성토지의 가격평가요.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원칙이 감정가로 한답니다. 감정가로 그대로 해요. 아까랑 다르잖아요. 자, 그건 니은번 특례도 있지만 디귿번을 바라보시면요. 공급가를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예요. 이렇게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싸게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정가 이하로. 그럼 주로 이제 공익용 땅이라든지 서민용 이런 땅에 대해서 혜택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행자는 학교 부지 공공목적 아닙니까?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공공청사용, 사회복지시설. 좀 밑줄 그은 거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돼요. 느낌 잡아서 보시든 밑줄 그은 거 위주로. 근데 우리 사회복지시설만큼은 유료시설은 제외한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사회복지시설에도 돈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잘 꾸며놓고 받아서 유료로 운영하되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아요. 자꾸 이제 초고령 국가로 가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복지시설 좀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막 줄 서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료로 운영해서 돈 버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이런 혜택 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유료시설은 제외하고 무료시설로 운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 우리 공장이라든지 공장 유치,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서민용. 근데 호텔업 시설도 있어. 호텔업 시설도. 이 호텔업도 특이한 게 호텔이라면 공공목적도 아니고, 그죠? 서민이 서민들이 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들어간 게 우리 호텔업 시설은 반드시 괄호 속에 공공시행자가 200실 이상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에서 그 국제 행사 등을 많이 할 때 호텔이 유치가 되어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데, 행사 기간에만 잘 될 것이고 행사 기간 없으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들어오게 만들려고 나온 규정이죠. 그래서 200실 이상 객실을 하면 아주 대형 호텔이 되는데 공공시행자가 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시행자가 예를 들어 호텔 부지도 경쟁력이 있는 곳에 그 부지를 공급을 하면서 거의 헐값으로, 거의 무료로, 공급가 이하 중에서 아주 무료로 정해서 한번 들어오라 이렇게 되면 호텔 지을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땅값이 없고, 그죠? 경치가 괜찮은 곳이면 국제행사 끝나도 유지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치하려고 요 전제 하에서만 싸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주단지 조성도 이것도 공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공익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토지를 공급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수용사 한 번씩 끝났어요. 환지 방식 들어갑시다. 자, 이제 06번부터는 환지 방식한 사합식이 나오는데, 환지 방식한 사합식이 환지 계획부터 나와요. 환지 계획부터. 자, 요겁니다. 이제 환지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보시고 내용과 기준을 보시고 다 순서로 나갈 겁니다. 자, 먼저 환지 계획 내용을 보시면요. 환지 설계. 환지를 어디다 만들지 설계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나옵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자, 이것이 환지 계획 내용 중에서는 가장 특징 있는 건데요. 환지를 정할 때는 필지별로 하라는 거예요. 필지별로. 그래서 뭐 그전에 이거 자세히 썼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써보면요. 자, 예를 들어 종전의 땅이 있고,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라면은 주는 땅 자체가 환지 아닙니까? 자, 1-1필지에 대해서는 2-1필지에 있는 땅을 앞으로 환지로 조성해서 주겠다. 1-2필지에 있는 땅은 2-2필지를 환지로 개발해서 주겠다. 1-3필지는 2-3필지를 환지로 개발해 주겠다. 종전의 땅에 대해서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이 환지 명세는 필지 대 필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랑 요 환지계획과 항상 비슷한 것이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 해요. 그죠? 그쪽에서는 누구에게 처분할지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주 환지계획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건물과 땅 줍니다. 주로 건물 줄 때 관리처분계획 따라서 거고 여기는 땅 줄 때고 기본적 차이가 여기는 필지별로 그쪽은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해요. 대상자. 분양 대상자라면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이 대상자가 돼요. 누구나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신청 없이 땅에 대해서 그냥 땅을 주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신청받아 건물을 주로 줄 때 쓰는 것이 나머지 얘기는 서로 비슷해요. 무조건 환지는 땅과 땅을 교환해 주는 게 환지니까 필지 대 필지로 교환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내용이 아닌 예로서 청산금 명세나 환지 예정지 명세는 환지기 내용이 아닌 예로서 드러났어요. 청산금 명세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환지 처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공사하기 전에 환지 계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자, 우리 환지 계획 세울 때 평가를 합니다. 자, 종전의 땅 없어지기 전에 평가를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평가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줄 환지도 평가는 합니다. 여기 환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 정도로 개발하게 되면 그 위치에 그 정도로 개발하게 되면 이 정도 가치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평가식으로 하는 이 환지 명세의 평가식으로 가치 평가하고 비슷한 가치의 것을 이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을 평가할 때 이런 환지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아까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완성된 환지를 나중에 줄 때 환지 처분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환지 처분할 때는 이 사람은 1억 2천짜리 땅을 제공하고 1억짜리 땅을 받았으니까 2천만 원 손실이 생겼을 것이고 여기는 반대로 2천만 원 이익이 생길 텐데 이 환지를 줄 때요. 이 사람의 손실이 2천만 원을 시행자가 청산금으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청산할 게 없고요. 이거는 이 땅을 줌과 동시에 이익 2천만 원을 시행자가 청산금으로 징수해 와야 돼요. 이게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필지별로 된 청산금 명세거든요. 환지 받을 때 과부적으로 얼마씩 청산할 것인지 이건 지금 줄 때 얘기하니까 줄 때 이때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계획상에서는 청산금 명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예정지 명세도 없어요. 환지 예정지도 그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지정해 줄 뿐이라 별도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뻔하지 않습니까? 반가로 3번의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급이랑 달라요. 청산 대상 토지는 예를 들어 1-4 필지가 있는데 1-4 필지는 7천으로 평가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줄 땅을 여기에 대한 줄 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데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요, 요 땅은 미리 청산해 주면 돼. 이게 청산 대상 토지입니다. 아까 청산금과 달리 청산 대상 토지는 환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통째로 청산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요거는 환지를 기다렸다 과부적으로 청산받는 거 아닙니까? 요건 미리 청산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청산금 파트에 가면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은 미리 청산할 수 있다. 항상 예외가 존재하죠. 청산 대상 토지입니다. 필지별 권리별로 된. 그 다음에 4번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나오는데 보류지라는 것이 조성된 땅에는 있어요. 조성된 땅에는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종전의 땅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종전의 땅이 있어야 그자에게 환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없어. 없더라면 이걸 다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환지에서는 환지 아니면 보류지 두 땅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주는 땅이 환지. 이건 주는 땅이 아니죠? 나머지를 다 보류지라고 해요. 그래서 주는 땅 환지, 주지 않고 남겨놓는 거 보류지. 보류지는 이제 환지는 가질 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보류지는 환지에서 따로 정합니다. 이 보류지는 누가, 이 보류지는 누가, 이 보류지는 누가 정한 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류지 중에 한 종류로 존재하는 것이 채비지가 있습니다. 이건 보류 중에 한 종류예요.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다.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다. 그래서 보통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같습니다만 채비지만큼은 항상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죠.
현금 비용 대신에 이 땅을 받았으니까 요거를 현금처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건 시행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보류지 한 종류예요. 그래서 땅은 두 땅이 존재하는 거지. 제비지, 보류지, 명세. 5번에 입체한지를 계획을 한다. 입체한지를 계획하는 경우는 입체한지용 건축의 명세 등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입체한지라는 개념도 환지 앞에 입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보통 제가 여기 땅으로 주는 환지를 평면한지라고 해요. 평평한 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평면한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입체한지라는 말이 존재하죠. 줄 환지가 부족할 때, 줄 환지가 부족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줄 땅이 부족하니까 건물의 일부, 주로 구분 건축물을 짓죠. 구분 건축을 지어서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에 있는 대지 지분을 주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평평한 땅에 대해서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준다. 입체적이잖아, 입체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붙였을 뿐입니다. 땅 대신에 건물 주는 거. 입체환지를 한다면 입체환지 할 때만 따로 필요해요. 그 내용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이건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셨는지 환지기 작성 기준을 보시면요. 작성할 때 기준은 원칙, 종전의 투자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라. 종전의 땅도 평가하고 환지도 평가하는데요. 가격 평가를 쓰는 요소는 다 고려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가지 기준을 예시하고 있지만 다 고려하라. 자, 위치에 따라 가격 달라지는 거 보통이고요. 지목에 따라서 가격이 당연히 다르고 같은 지목이라도 면적 크기에 따라서 같은 농지라도 토질의 비옥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요. 수리, 물이 들어오는 땅이냐 아니냐, 현재 이용 상황이 어떠하냐,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 다 고려하게 돼 있어요. 7가지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줄친 면적, 이용상, 환경 3가지는 관리차 분계획 수립할 때 쓰는 기준인데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 크게. 근데 이제 관리차 분계획에서 3가지 기준만 고려한다. 나중에 그쪽에서 살짝 차이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 보세요, 특례. 기준 특례. 자, A번에 환지 부지정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여기 보시면요. 이거 환지계 세울 때 시행자가 보통 여기 땅의 소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환지를 받거든요. 환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시행자가 알아서 정해줍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바꿔주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를 안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입체환지를 받는다, 환지를 안 받겠거나 입체환지를 하는 특수한 상황일 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신청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환지를 받는데 내 땅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말아달라. 입체환지를 달라. 따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의 기본적 차이가 만약에 이 땅 소유자가 내 땅엔 환지를 정하지 말아달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동의할 때 이 땅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소유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나요? 하지만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지 모르겠네. 대답을 해도 그때와 달리 날씨? 어쩌라고 날씨가 이래. 어? 공법 어쩌라고 뭐 날씨 좋다고. 왜 우울해요 그래서? 쳐져 있는 거야? 안 쳐져 있어요? 근데 평소에 저래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 아유, 저도 좀 쳐져 있긴 마찬가지네. 저도 별로 흥이 그렇게 안 나. 막걸리 한 사발씩 다 돌릴까요? 좋다고요? 김치전은 한 10개면 될 것 같고. 에휴, 자,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 받아야 된다. 항상 그 임차권자의 이익이 있으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은 당연히 법에서 챙겨줘야 돼요. 원칙이. 만약에 이사가 나중에 환지를 받게 되면은 소유권만 여기다 행사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존재하던 소유권의 대부분 권리도 그대로 다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임차권자 여기다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 얘기만 듣고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임차권자 등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임차권을 행사할 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해도 되는지 당연히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소유자 신청만으로 충분해요. 소유자 신청. 네? 여기 소유자라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신청을 하고 건축물 소유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래 건축물 소유자는 현금 청산받을 사람인데 건물을 주게 되면은 그거 주는 것만큼 청산 안 해도 되고 저희 토지랑 건축물 소유자 신청만이지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예 없어요. 여기는 일부러 안 받는다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만약에 입체한지 하면서 임차권자 이익을 지켜주고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땅에 대해서 임차권을 행사하던 사람이 건물 주겠다? 직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직업도 잘못하면 그냥 난리인데 직업을 바꿔서 뭘 어떻게 하라고. 반대가 너무 뻔해요. 입체한지는 해야 되는데 그냥 청산해주고 소유자 신청만으로 받게 하는 거. 둘의 차이점으로 아셔야 되고 뭐 증환지 가만지 하는 얘기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죠? 그 개념대로 면적이 넓은 땅은 적정 규모가 되는 환지 이 정도 크기를 저축금으로 준다면 면적이 넓은 땅은 환지를 줄여줄 수 있다. 이게 가만지죠? 면적이 작은 땅은 적정 규모로 늘려준다면 증환지하거나 환지를 늘려주거나 이거는 선택이죠? 환지 대상사에 제외할 수 있다. 이건 증환지, 가만지 얘기고. 이게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아닙니까? 과서 토지일 때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정하지 않고 청산할 수도 있고. 자, 우리 A번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으려면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괄호 속에 만약에 그쪽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따 입체한지랑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그 박스에 있는 것은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아예?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 봐야 된다고? 안 봐요. 뭘 봐. 시험에 그러니까 뭐 비가 와서 우울하시다는 분이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이거는 환지 부지정을 소유자가 신청을 해도 시행자가 당신 안 돼. 환지 무조건 받아. 환지 부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환지를 꼭 받아야 될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험 낸 적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왜 써놨느냐? 고득점 노리실 분만 보시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90점 이상 맞고 싶은 사람만 봐요. 혹시나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그랬으면 참으시라 그러려고 했어요. B, C. B번 과수토지. 정전의 땅이 너무 작다라면 적정 규모가 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이걸 정환지 면적을 늘려 정할 수도 있고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청산해 주겠죠? 직권의 환지 부지정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과대 너무 넓은 땅이라면 면적을 줄여서 감소하여 줄 수 있다. 환지를 가만지할 수 있다. 그 얘기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D번에 환지 지정 등의 제한도 이제 살짝 볼 건데요. 우리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정비법에도 유사 규정이 나와. 정비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이 소유자에게 그죠? 소유자에게 환지를 주는데요. 만약에 소유자 수가 어느 기준 시점마다 다르다. 이때는 한 명이었는데 그 땅이 분할이 돼서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서는 4명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8명이 됐다. 어느 때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환지를 줄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기준일을 딱 정해놓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랑 관련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니까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럼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물건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환지 신청에도 물건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투기를 막지. 이게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 수립할 때 관리처분의 기준식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둘의 기준시가 약간 다르고 처리하는 그 성향도 약간 다릅니다. 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 시행자가 뭐 환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쪽에서는 정비부서 무조건 늘어나는 사람에게는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쪽이 더 세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도 아직까지는 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엄밀하게 차이점까지 하지만 할 필요도 없어 사실.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 관련된 것은. 그것도 기준을 이후에 소유자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사유 자체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것도 한 번. 기준을 위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라고요? 소유자 수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사람에게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늘어난 그 소유권이 늘어난 그 토지를 취득한 자는 물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만 보십시다. 간단하게. 자, D번의 시행자는 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으로 해서 공고한 날. 이게 보통의 여기서는 기준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직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을 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한 날이 됩니다. 구역 지정 직전이 되는 거죠. 이날 또는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날, 따로 정한 필요가 있어서 따로 정했다,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일이 돼요. 요 기준일 다음 날부터,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박스 소유자 수가 늘어난 모든 경우를 얘기합니다. 소유자 수가 늘어났을 때는 그 늘어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즉 소유자 수가 늘어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고, 환지 안 주고 아예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고, 환지 지정을 하더라도 환지 지정을 제한 다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환지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박스, 이 박스 사유를 한번 물었었다고요. 이 사유로서 아닌 것은 해서. 근데 여기 사유가 다 소유자가 늘어난 사유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소유자 수는 늘어나게 하는 게 직접 투기랑 관련해서 제일 통제하는 거잖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충 생각했을 때 토지 분할, 토지 분할되면 분할된 것만큼 소유자 수가 발은 들잖아. 또 어떤 게 있어요? 건축물 건축이 크게 두 가지예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돈도 하나도 안 들면서 소유자가 늘리는 거고, 건축물 건축은 돈 들여서 늘리는 것이. 단독주택을 부셔버리고 공동주택을 짓는다. 공동주택을 부셔버리고 더 큰 공동주택을 짓는다. 소유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투기랑 관련해서 쓰는 게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그래서 1번이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된다. 분할되는 것만큼 소유자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 분할이에요. 나머지는 건축의 건축과 관련돼 있고. 이거를 그 전에 할 때 다음 중 그 사유가 아닌 것은 하면서 할 때, 둘 이상의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된 경우, 이렇게 해서 틀리긴 했어요. 합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 수가 줄어들고 시행자는 신나하지. 오히려 소유자가 늘어나는 게 그 사람 챙겨주느라고 힘들어서 그러지. 그렇게 해서 틀리게 냈던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은 더 어렵게 내지도 않았어. 한 번 딱 나왔을 뿐이야, 그것도. 응? 2번에 단독이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됐다. 이건 용도 전환을 얘기해. 전환. 건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독이나 다가구. 다가구라면 단독이죠? 다가구도 단독이라고 배우셨죠? 다세대로 용도가 전환되면 다세대는 공동이 되죠? 사람 수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는 안 했지만 아파트 연립으로 전환은 안 돼요. 없잖아. 왜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요? 요건이 안 맞아서 아예 안 돼. 용도 전환은 요건이 맞는 범위 내에서 전환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가구를 배울 때 다가구만 하더라도 3계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주가 3계층인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죠? 전환될 수가 없잖아. 연립도 안 돼요. 다가구는 660 이하잖아. 연립은 660 초과잖아. 다세대 내에서만 이제 용도가 그 기준이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겠지. 혹시 아파트나 연립으로 바꾸고 싶다라면 그냥 바꿀 수는 없다니까요. 4번 규정에 따라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거야, 그때는. 이건 있는 상태에서 전환할 때 얘기잖아요. 3번은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근데 이것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한다면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가 되니까 소유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나대지 건물을 새로 지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 수가 늘어나겠네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에 대한 건물을 건축하여 그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 이게 바로 구분건축물의 집합건물법상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공동주택이니까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을 지어서 결국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2번에 입치환지. 자, 우리 입치환지에서는 일단 뜻부터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입치환지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정리만 하면 간단해요. 먼저 기억번의 뜻이 나옵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받아 이렇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받으면 돼요. 건축물 소유자도 입치환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아까 환지 부지정과 달리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얘기는 여기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소유자 신청만으로 충분합니다.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의 일부와 그 건축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건축의 일부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미음번 박스까지 참 많아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 입치환지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 입치환지라는 것이 소유자 신청을 필요로 하고 건물을 주는 것이거든요. 건물을. 환지의 한 종류지만 환지랑은 진짜 완전히 달라요. 보통 환지는 신청 필요 없다 그랬죠? 땅 준다 그랬죠? 이건 신청을 필요로 하고 건물 주잖아. 여기 신청 없이 땅, 여기는 신청을 필요로 하고 건물 줘요. 그럼 이 구조는 어디랑 비슷합니까? 입치환지가. 오히려 정비법의 구조랑 같은 거예요. 정비법에 제가 관리청객에 따라 주는 방법은 대상자별로, 분양 대상자별로 준다 그랬고 분양 대상자가 분양 신청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는 신청받아서 역시 건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환지 한 종류지만 오히려 정비법에 관리처목에 따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면 쉬운데 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정비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정비법이랑 거의 같으니까. 그쪽의 관련 규정, 신청하는 규정과 건물 주는 규정 이거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3, 4월에는 요거 할 때 안 했어요. 뜻만 보고 지나갔지. 왜? 정비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이라. 자, 이제 정비법의 그 신청하는 단계 관련된 규정 생각나십니까? 우리 정비법 틀 잡을 때 있잖아. 뭐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분양통지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하는 기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자, 우리 분양통지공고, 응? 분양신청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 이게 분양통지공고죠?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제가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120일 내에 하라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분양통지공고. 신청기간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알려주는 신청기간 어떻게 계산해요?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분양 신청기간 21년 정할 수 있다. 이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런 얘기를 그대로 끌어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숫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쪽에 신청에 관련된 규정과 건물 줄 때 쓰는 규정을 여기서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신청인에 신청하면 신청 단계고, 신청했을 때 건물 줄 때, 관리청기 기준 중에 우리 건물 줄 때 쓰는 기준, 건물 중에서 특히 주택 줄 때 원칙은 왜 다 생각날 텐데 지금. 아니 그 키워자 원칙은 주택 몇채 준다 그랬어요. 진짜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네 이거 다 잡고.
자, 우리 한 채 준다 그랬잖아. 원래 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주택, 여러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은 한 채 주는 게 원칙. 반대로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했을 때는 무조건 한 주택만. 예외도 없다 그랬잖아. 그죠? 지분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 원칙 한 주택 주는 원칙에다가 예외 수많은 예외가 있는데 다행히 예외 중에서는 하나만 끌어다 쓰고요. 첫 번째 나올 예외만. 원래는 한 주택이지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예외 있잖아.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수도권의 과밀역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과밀역제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재건축 대신에 여기는 도시벌구역으로 바꿔놨을 뿐이 구조 똑같아. 과밀역제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벌구역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또 하나가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다. 그럼 기숙사 용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개 다 줘야 집 없는 사람이 기숙사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소유자라면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지금까지 미뤘던 게 정비법의 관련정을 알아야 이걸 하기 쉬운데 정비법의 관련정 했던 걸 다 기억을 까먹고 있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힘들지던 거지. 그걸 그대로 끌어다 써요. 왜? 그쪽이랑 같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써요. 똑같아. 네? 지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배우겠네. 다음 주에. 차라리 지금 한 걸 갖고 다음 주에 써야 되겠네. 지금 얘기한 거를. 응? 자, 또 하나는 뭐냐? 거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르는 절차가. 두 가지 생각하세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지금 입지한지 할 때는 소유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환지 줄 땅이 없어서 입지한지를 계획했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한다? 그럼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구분건축물 계획을 발표할 때는 좋은 곳에 신청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려고 좋은 곳에 좋은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너무 좋은 곳에 그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적당한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원래 환지 받을 사람도 다 너도나도 이거 받겠다라고 몰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환지 받을 사람이 부족해서 오히려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좋으면 이것만 다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거르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거르는 게. 신청 단계에서 거르거나 신청했더라도 공급 단계에서 거르는 두 단계의 거르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신청할 때 보시면 이 숫자는 아직까지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셔도 돼요.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종전의 재산평가액이 입지한지를 제일 작은 건축물의 제일 낮은 가격과 비교해서 그 낮은 가격의 70% 이하라면은 종전 권리액이 작으니까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일정 재산되는 사람만 신청하게 이렇게 신청단에서 걸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많다 그러면 공급 단계에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든지 종전의 재산이 입지한지를 제일 작은 주택 가격 이상이 되든지 면적이 크든지 가격이 많든지 이런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지 그런 사람 아닌 자에게는 주택을 안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급과 신청 등에서 거론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 거론 절차는 필요한데 요 거론 절차는 주택 없는 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주택 없는 자에게만. 이 정도로 알아두시라고 그냥. 만약에 종전의 재산이 굉장히 낮아서 신청 자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재산이 낮아서 공급을 아예 못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토지 소유자 중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청하는 순간에는 거론 절차가 작동이 안 돼요. 주택 없는 사람에게만 거론 절차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 있는 사람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만 되고 주택을 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땅 가진 사람이 거기서 사는 사람 아니죠? 상가 가진 사람이 거기서 사는 사람 아니죠? 주택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사는 사람이고 환지 방식으로 지금 한다라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은 주택을 받아야 계속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거론 절차가 주택 없는 자를 전제로 한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이. 자, 거론 절차부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것이 거론 절차니까. 다만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권리가액이 종전의 재산평가액이 9번 건축의 최소 공급가격이랑 비교해서 이것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등이 정하는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청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괄호 속에 다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라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권리가에게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요. 주택 없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 단계에서 거론 절차고, 공급 단계에서 거론 절차 뒤에 보셔도 되지만 미리 볼까요? 미음번 박스 중에 미음번 박스 중에 넘겨보시면은, 넘기지 말고 디귿번 보세요. 또 걸쳐있네. 박스에 디귿번 보시면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줄 때 누구에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주택 있는 사람 빼고 주택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경우에만 주택을 줄 수 있다 해서 1번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아니면 종전의 총 권리 가액이 공동주택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이거나 일정한 가격이나 면적 기준을 갖췄을 때만 줄 수 있다니까 이 정도 기준 없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주택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론 절차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 정도 최소화하시라고요. 그럼 나머지 얘기는 다 정비법의 관련 규정 준용입니다. 나머지 얘기가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그 기억법 밑에 있는 니은번 볼까요? 이게 정비법으로 따진 분양통지 공고 얘기예요. 자,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환지 신청기간 등을, 환지 신청기간, 그쪽에서는 분양 신청기간 같은 얘기죠. 환지 신청기간 등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라?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라. 분양토지 공고잖아요. 이때 알려주는 입체한지 신청기한이 디귿번에, 입체한지 신청기한은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21년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리을번처럼 환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거 똑같고요. 신청했을 때 주택 줄 때 기준 보세요. 입체한지로 주택 공급시 기준 박스 중에서 기억번, 원칙, 니은번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예외, 요 둘을 똑같이 끌어다 쓰는 거예요. 원칙 보세요. 1세대나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라. 원칙입니다. 2번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이틀을 공유했을 때는 한 주택만이잖아. 항상 한 주택만 주면은 공유 지분대로 그대로 가져가니까요. 이건 예외도 없어요. 근데 여기 원칙에 대한 예로서 니은번에 다만 다음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세 가지. 과미력적은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게 전제되어 있는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근로자수나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공공시행자가 소유자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실 때 입체한지, 아마 혹시 내용이 나오더라도 저 둘 중에 하나다. 입체한지 끝났고요. 자, 넘겨보시면 F번에 공공설 용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공공설 용지는 혜택을 줘야 돼요. 왜? 공공시설 용지니까. 그래서 기업번의 환지기를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아까 환지계획 세울 때 막 7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런 기준을 공공용지에는 적용을 안 해주는 게 혜택이에요. 그럼 그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거기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 적용 안 하는 게 혜택입니다. 뭐 니은번도 있고 지번 보시면 채비지와 보류지정. 이건 그전부터 봤던 거죠. 지번의 기억번. 시행자는 경비에 충당하든지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경비 충당이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든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보류지 개념이에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는 땅을 경비든 목적이든 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보류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필요한 경비 충당하는 게 채비지고요.
니은번처럼 뭐 채비지의 집단적 지정도 가능합니다. 시장 등이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채비지도 비용 대신에 쓰는 것을 집단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공동주택 지을 사람은 편하게 받아 공동주택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잘 팔릴 것이고. 그래서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해서 필요하다면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냥 할 수도 있다. 자, 이제 H번에서 이게 규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규칙에 나오는 것이 박스에 쭉 있어요. 법령도 아닌 규칙. 물어보면 또 하기 싫다르겠죠? 해야 되거든요. 일부 해야 돼. 일부에 계산 문제에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쉬워요. 역시 쉽다니까. 학개론의 계산 문제 여러분 깐깐하죠? 응? 공법은 학개론에서 훨씬 쉽죠? 여기 계산 문제 나올 때 이거 두근두근들을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하시면 엄청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산수 문제, 수학 안 해도 푸는 문제. 공부상 계산 문제는. 근데 산수를 못 한다고요? 오이, 그럴 수가. 아이고, 참, 하여튼. 응? 그럼 학계로는 저 수학을 전공한 사람도 모른다 그러던데? 네, 저번에 가서 보니까. 에? 저번에 전국 모의고사 보러 갔는데 갔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 만나더니 학계론의 계산 문제를 자기 수학 전공한 사람인데 잘 모르겠다. 응? 그런데 여긴 글쎄 산수만 하면 된다니까. 구구단 외울 줄 알잖아. 구구단 곱셈 뺄셈 가능하잖아. 그럼 되는 거야 이거는. 훨씬 쉽죠 이게. 네? 자, 편하게 볼 건 편하게 보시고 일단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박스에 보시면 환지 설계 방식 한번 살짝 봅시다. 1번에 환지 설계 방식에서 원칙은 평가식이고 예외 면적식이에요. 이게 평가식이에요. 평가식 이게. 종전의 땅 평가하고 앞으로 환지줄 땅 평가해서 비슷한 가치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가치의 것을 준다면 그 환지의 위치 면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비슷한 가치의 것을 주면 이게 평가식의 원칙이거든요. 반면에 면적식이라는 것은 면적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종전의 땅 그 위치에 그 면적만큼 주는 것이 면적식이에요. 그럼 평가식이라면 그 위치 면적이 상관없다니까? 근데 평가식이 보통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 개발하는데 종전에 개발하기 전에 이 땅이 주거용 땅이었다. 근데 주거용 목적을 이쪽에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땅을 저쪽에다 줘야지. 에? 이게 평가식이거든요. 농지를 바둑판처럼 만드는 농지 경지정리할 때도 환지 아닙니까? 거기서는 면적식이 원칙이에요. 그 위치에 그 면적만큼 줘야 되거든. 농지를 교환해 줄 때. 근데 도시발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원칙이 평가식이고 예외적으로 면적식 할 때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중에서도 토지 이동이 아주 경미한 경우, 간단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세요. 자, 우리 평가식이 도시발 사업의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7가지 기준 이런 거 고려하라 다 평가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외 면적식으로 보시면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미. 토지 이동이 경미하대요. 경미하면 그 위치에 주는 게 제일 좋지. 아니면 기반설의 단순한 정비, 기반설만 단순하게 도로 등만 정비하고 그러면 환지는 거의 손댈 거 아닙니까? 손 안 댈 거잖아. 그런 이렇게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시행 전의 토지 및 그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2번의 평가식으로 할 때 그냥 2번의 평가식으로 할 때의 평균 부담률 비례 계산이 나오는데 1번의 평균 부담률은 아직 낸 적은 없어요. 아직 낸 적이 없으니까 낼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설명하면 복잡해. 이건 그래서 안 합니다. 혹시 나왔다? 그건 몰라 나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방가로 2번 비례론 낸 적이 있고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건 별표를 하나 해놨잖아.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면적식으로 할 때 토지 부담률이라고 해서 면적식으로 할 때 방가로 2번 있죠?
평균 토지 부담률 이것도 별표 하나를 해놨잖아. 지금 이 두 가지 별표된 거 이 두 가지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사실 규칙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원래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 손 못 대 이거. 근데 이 계산 문제 자체는 몇 번 나왔던 것이니까 이 정도는 하자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그대로. 과연 진짜 들어봐서 이거 쉬운지 아닌지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보시면 알잖아. 산수를 못하는지 하는지도 보시면 알고. 자, 우리 환지 설계할 때는 원칙이 평가식이라고 했죠? 예배가 면적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 계산이 나오잖아. 비례율 계산이. 면적식으로 할 때는 평균 토지 부담률 개념이 나오고요. 그냥 이걸 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고.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중 비례율에 대한 건데 비례율을 계산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거, 여기에 관련된 요소를 쫙 줍니다. 예? 여긴 평가식으로 할 때니까 예를 들어서 환지 전에 전체 부동산을 평가해 놓겠죠? 환지 전 토지 평가해. 아니면 사업 후에 조성된 토지가치를 평가해. 예? 평가식이니까 비슷한 거 전체 환지 전 토지 평가액, 조성된 토지 평가액, 뭐 사업비 막 이런 거 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암기하는 경우 그 중에서 이걸 갖고 찾아서 분모 분자에 적용만 하면 된다니까. 자, 우리 비례율 계산할 때 대충 비례율이란 뭐예요? 사업 시행한 것이 사업 시행 전에 얼마나 비례하느냐. 대충 비례율이 분모분의 분자. 그럼 분모가 투입된 요소가 분모죠? 나온 게 분자죠? 모 자하 관계잖아, 분자식이. 분모, 분자. 모에서 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입된 게 항상 분모에 들어가요. 나온 것이 분자에 들어가지. 분자식에서. 그럼 조성된 것 중에 평가식이니까 당연히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조성된 토지나무실의 평가액이 있고 환지 전 토지나무실의 평가액이 있어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렇지. 환지 전 공사하기 전에 환지 전 토지나무실의 평가액 합계가 분모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조성된 것이 사업 시행 끝난 거죠? 환지전 평가액분에 조성된 평가액. 조성된 것이 환지전에 얼마나 비례하느냐. 요게 투입돼서 얼마가 나왔느냐. 그런데 요가 나온 것이 거저 나왔냐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겠죠? 공사를 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순수 나온 액을 그대로 보면 안 되지. 조성된 표준화 건축물 평가액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공사비를 빼줘야지. 주어진 사업비를 빼주면 돼.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투자해서 나왔고 사업비를 빼줘야 이게 순수 나온 가치가 되죠. 그럼 종전의 가치에 대해서 순수 나온 것이 어떻게 되느냐. 분모분의 분자, 이게 비례율이에요. 쉽죠?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돼. 그냥 끝. 100억짜리 땅을 가지고 조성된 게 200억이다. 사업비 얼마 잡을까요? 50억이 들어갔다. 그럼 그대로 이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럼 100분의 150. 150%네? 1.5배? 사업 잘 됐다는 얘기지 뭐 그럼. 비례율은 많을수록 이제 잘 된 거지. 사업 전에 비해서 조성된 것이 얼마나 비례하느냐. 말 그대로 쓰면 돼. 얼마나 쉬워. 이왕 쉬운 거 이거 다 차고 넣을까요, 이것도? 자, 말을 그대로 분석하시라는 거. 이건 면적식으로 할 때 하면서 평균 토지 부담률 이렇게 하고서 부담률. 아까 비례율 했잖아. 토지 부담률이면 사업을 위해서 부담한 비율이 부담률이죠? 그러면 면적식으로 하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전체 면적이 들어가겠지. 전체 면적, 면적식이니까 아까 가치잖아. 전체 면적 투입이 돼서 이 중에서 부담한 비율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이게. 부담한 비율이니까. 그럼 우리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적식이니까 자 종전의 땅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만한 종전의 땅 이 정도 크기의 면적의 땅을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이 땅에 대해서 면적으로 따질 때 환지하는 보류지가 있죠? 환지하는 보류지 두 땅만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걸 줍니다. 주고 나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종전의 땅을 제공해서 사업 시행으로 받은 땅이 환지고 못 받는 부분이 보류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못 받는 부분이죠. 사업을 해서 부담한 것은 환지를 부담했다는 거예요. 보류지를 부담했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부담했다는 개념이. 요거? 네? 이게 부담한 거예요? 이게 부담한 거예요? 아니, 부담했다는 거, 자꾸 이 얘기도 나와서 그래, 지금. 지금 이 얘기도 나오고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확실해야지, 이거를. 사업에서 부담했다는 얘기는, 자, 어떤 물건을 사러 갔어요. 내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을 했다. 뭐를 부담했다는 거예요? 물건? 가격을 부담한 거지. 아, 내가 취득하는 대신에 부담한 게 뭐예요? 그 가격을 돈을 주고서 그거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부담한 것은 그 가격이죠? 그럼 사업을 해서 부담한 거예요? 환지예요? 보류지예요? 보류지가 부담한 거지. 사업을 해서 희생된 것이 부담한 것이지. 이건 본인이 받는 부분이잖아. 본인 건데 이게 무슨 부담을 했어요? 못 받는 부분이 사업에서 부담한 부분이.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전체 땅, 자기 땅 중에서 보류지가 이게 부담률이지. 전체 중에서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담률이지. 이건 받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해석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이걸 전체로 확대시켜보면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분에 뭐가 차지하는 비율?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율 찾아서 넣으면 돼요. 이렇게 보류지 면적 얼마? 전체 면적분에서 보류가 차지하는 비율. 투입된 것 부담률. 그런데 하나만 딱 주의하시면 되는 게 시행자 소유분은 양쪽에서 똑같이 빼줘야 돼요. 시행자 소유분만 양쪽에서 똑같이 빼줍니다.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부담한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옆에서 묵묵히 공사만 해준 시행자 소유분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행자 소유분은 처음부터 시행자가 가지고 있다라든지 사업시행으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이 됐다 표시가 되든지 무상귀속이면 시행자 것이 되는 거죠. 시행자 것이 되는 것은 싹 빼고 계산해야 돼. 그래야 순수하게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냐. 이 식이야 그냥 이 식. 응? 이게 부담률이잖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지금 복잡해 보여야. 네? 자, 우리 방가르 2번에 방가르 2번 보세요. 2번에 아이고야 벌써 쉬는 시간 지나갔네 이거. 요거 한번 보고 오실게요. 우리 비례를 보시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데 분자가 먼저 앞에 나와 있죠.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을 평가에 갖게 조성되는 이 평가에 갖게에서 뭐를 빼줬습니까? 총 사업비를 빼줬죠. 요것을 무엇으로 나눴어요? 환지 전 토지나 건축을 평가에 갖게로 주어진 것 중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비례율입니다. 3번의 면적식으로 할 때 방가르 2번 평균 토지 부담률을 보시면 부담률 개념이 1번에 있지만 사업을 해서 부담한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부담률 계산식은 1번에 평균 토지 부담률 다음에 있어서 산정한다.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 분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부담률이잖아. 근데 양쪽에서 똑같은 걸 빼주기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가 나와 있을 때 시행자 소유분이 나와 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있으면 요거 다 시행자 것은 다 양쪽에서 똑같이 빼주면 돼. 그러면 이게 부담률 계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까지만 보시고 계실게요. 계산은 그걸로 끝났지만 동그라미 2번은 뭐 몇 년 전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동그라미 2번에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까지로 한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자가 정하거든요. 환지계획 세울 때 시행자가 정하는데 부담률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부담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비례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부담률은 많이 부담할수록 안 좋은 거야 이게. 50%가 한도예요. 반을 넘길 수 없다. 반을 넘길 수 없던데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로 할 수 있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다는 거. 원칙은 반인데 이건 약간 웃기게 지정권자가 땅 소유자도 아니고 행정처인데 지정권자가 뭐라고?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로 할 수 있고 그죠? 60%를 초과하여 70, 80, 90 정하려면 60%를 초과하여 정하려면 이때는 소유자, 이익 당사자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바뀌기 전에는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만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원 동의가 어디 쉽냐고 할 사람도 반대 못하는 건데 그래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자, 이 정도만 봤어요 일단. 자, 지금부터 10분 쉬시고.